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시진핑이 이 권력의 2인자라고 하는 장유샤를 숙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다음에 숙청 다음에 대만 침공을 할 것인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얘기 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드리면서 왜 지금 시진핑이 장유샤나 아니면은 대대적으로 군부를 왜 숙청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 한번 공부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투자해서 이거를 이용해야 할까 이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오쩌둥 이후에 최대 규모의 군부 물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텅 빈 중앙군사위원회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25년 10월에 허웨이둥을 낙마시켰잖아요. 부패 혐의로 낙마시키고, 그 다음에 26년 1월 24일 날 짱유샤랑 류전리를 지금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기후 위반이라고 해서 뭐 어떤 이유를 대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이유를 대서 역시나 낙마시켜서 자신의 이제 권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20차 당대회 때는 7인의 권력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마오야 니상푸가 부패 혐의로 해임됐고요. 그 다음에 허웨이둥도 부패 혐의로 또 해임이 됐고, 그 다음에 류전이랑 이제 장유샤가 조사 중이거든요. 이번에 1월 24일 날 발표로. 그래서 이제는 장성민과 시진핑만 이렇게 둘이 남았다, 중앙군사위원회. 그래서 둘만 남은 팀으로 축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시진핑이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 중앙군사위원회 지휘 라인이 붕괴됐다. 장유샤랑 허웨이둥, 류전리가 다 이제 숙청되면서 지금 나와 있죠. 군서열 2위 장유샤랑 그다음에 작전총괄 류전리가 동시 부재로 핵심 지휘 라인이 사실상 진공 상태가 발생하고, 시진핑 집권 이후 급진적인 인적 쇄신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급격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진짜 해석 나름이거든요. 뭐 교수님이든 박사님이든 아니면 중국의 뭐 역시나 뭐 잘 아시는 뭐 중국 분이든 다 이거는 솔직히 정답이 그 중에 하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 해석 나름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왜 이렇게 시진핑이 이걸 했을까 해석을 좀 해볼게요, 마지막에.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이 숙청이 이례적인 게 뭐냐면은요, 원래는 지금 시진핑이 원래 이 주변부 라인만 이렇게 정리를 했었거든요. 퇴역한 인물이나 아니면은 특정 병과 뭐 로켓군이나 뭐 이런 데만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주변부만 정리를 했고, 핵심 인물인 장유샤랑 그다음에 류전리는 남겨놨었어요. 남겨놓으면서 계속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대대적으로 장유샤도, 왜냐하면은요 엄청 친한 사람입니다. 장유샤가 왜 그러냐, 여기 나와있죠. 태자당 혈맹이에요. 이 아버지 때부터 전장으로부터 이 전쟁으로부터 이어진 인연인데, 여기 나와 있죠. 시진핑의 아버지가 쉬증신이고요. 그다음에 장유샤의 아버지가 장순신인데, 둘이 뭐 제1야전군 전우라고 합니다. 거의 뭐 혈맹이죠. 이 정도면은 진짜 이 아들 둘도 거의 혈맹이지 않을까. 장유샤랑 시진핑도 거의 뭐 서로 어렸을 때부터 알겠죠. 알면서 다 이렇게 같은 지역에서도 자랐다고 하니까 거의 뭐 형제와 다름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진짜 이 정권 이 권력 앞에서는 형제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예전에 뭐 왕에서 있잖아요. 왕끼리도 지금 서로 왕권을 차지하려고 뭐 형제도 뭐 죽이고 뭐 그런 이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여기 엄밀히 따지면 형제는 아니잖아요. 형제 같은 이렇게 친한 친구이지만 역시나 권력 앞에서는 나한테 위협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숙청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당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근데 이게 이례적인 거죠. 진짜 친하고 서로 진짜 믿을 만한 사이인데 또 서로 이제 권력이 세져 버리니까 또 이렇게 무서워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의미하는 게 좀 많이 큽니다. 왜냐하면요, 짱유샤가 이 지금 보면 엘리트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1979년 중월 전쟁 중대장으로 참전했고요. 1984년 라오산 전투에서 연대장으로 참전을 해서 전쟁 경험이 엄청나게 많은 컴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 커맨더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남은 CMC 지도부는요 지금 보면 실전 경험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 장교나 행정가 출신이 많기 때문에 정치 군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들을 정도로, 결국에는 실전이나 이런 거에서 지금 엄청 조금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약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장유샤가 진짜 실전 경험도 많고 그다음에 군 현대화와 실전 태세를 주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었는데, 짱유샤마저도 이렇게 숙청을 하는 걸 봤을 때는 진짜 권력
유지가 더 중요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군사위원회 지금 붕괴를 봤을 때 다 붕괴되고 이제 장성민만 남았죠. 여기 다 X로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22년 임명된 현역 위원이 전원이 사실상 해임, 그다음에 실종, 조사 상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창군 이래에 거의 뭐 기형적인 1인 독재, 1인 감찰 구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이제 뭐라고 하죠? 시진핑이 전체적인 이런 세력을 다 이렇게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원래 뭐 산시방의 구심점이었거든요, 장유샤가. 그런데 그래서 뭐 시진핑의 이 친위 세력이자 척추였는데 진짜 핵심이 코어였는데, 근데 이제 시진핑의 1인 천하에 또 가장 큰 장애물이 또 될 수가 있죠. 왜냐 이 너무 힘이 세지니까 시진핑도 커지고 장유샤도 커지면요 나중엔 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집권 사기를 앞두고 이제 뭐라고 해야 중앙 집권을 더 이제 공고히 하자, 이제 내 말만 들어라, 이제 장유샤도 이제 없다, 이제 모든 군사위원회 모든 장교들이 다 이제 내 말을 들어라 이런 거겠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파벌조차도 이제 허용을 하지 않겠다, 용납을 하지 않겠다, 이제 다 내 말만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장유샤를 원래 인적 신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스템 통제로 내 밑에 이 시진핑 주석 밑에 이제 시스템으로 다 일원화시켜서 이제는 시진핑 말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대로 만들겠다. 그래서 저는 이걸 봤을 때 이러면 진짜 오히려 전쟁 위험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원래 전쟁을 하려고 하면 일사불란하게 따다닥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뭐 작전이 너무 많으면은 뭐라고 하죠?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오히려 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명령 체계를 하나로 공고히 하면서 더욱더 이제 이 전시 체제로 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도 조금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지금 시진핑이 원래 절대 권력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정군 이거를 다 이렇게 장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쿠데타설 막 우리 국내 유튜브에서 이게 조회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짱유샤라는 인물을 진짜 저희도 몰랐는데 뭐 1, 2년 전부터 막 짱유샤가 막 쿠데타를 한다, 이제 시진핑이 도망갔다 막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런 얘기는 원래 계속 하면서 조회수가 높으니까 했었는데 원래 희망적인 내용이었지, 팩트체크로 했을 때는 단 한 건도 이런 정치적이나 아니면은 군부 쿠데타 이런 게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미로만 아마 소설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은 지금 당 위에 이 3위일체라고 하죠. 당, 국가, 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국무원 전인대, 그 다음에 중앙군사위원회, 그 다음에 중앙위원회 정치국, 이 세 개를 다 이제 시진핑이 다 총괄을 하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이제 당이 거의 뭐 국가와 군대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두 개의 간판이 있는데요. 국가는 껍데기일 뿐이고요. 당이 거의 다 이제 실질적인 권력으로 다 통치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인원과 조직이 100%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방의 관측통의 오류, 그래서 시진핑의 통제력은 단순한 정치적 영향력이 아닌 이 기구의 물리적 통합을 통해서 완전히 이걸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도 뭐 거의 뭐 이렇게 쭉 결정을 하고 시진핑이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획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집행까지 이렇게 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오너 회장이고요. 그 아래 뭐 전략기획실, 그다음에 전문 경영인 리창 총리 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으로 비유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쿠데타가 쉽게 되지 않는다. 왜냐 거의 뭐 군위관총, 그다음에 정구주전, 군종주전이니까 다 있잖아요. 서로 하나의 이런 지휘권만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런 권리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요 권력 분산이 돼 있어서 서로 이제 뭐라고 하죠,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서로 승인해 주다가 아마 걸리겠죠, 이 쿠데타를 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시진핑만이 이거를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있죠. 지금 싸우는 조직과 기르는 조직이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사권이랑 그 다음에 뭐 이런 행정권 이런 게 아마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부, 남부, 서부, 북부, 중부 이렇게 전구 사령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군, 육군, 해군, 공군, 녹해군 뭐 이렇게 4개의 군종이 있는데요. 이거를 다 시진핑으로 묶어놓고 서로 연락이 안 되게 이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력의 사유화를 차단하면서 누구도 혼자서 군대를 움직이고 무장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스템으로 해놨다. 그리고 뭐 800명의 신경망과 중앙 직할 뭐 이런 것도 다 감시를 하겠죠. 사이버, 우주, 정보지원, 연근 뭐 이런 걸로
아마도 이 중심 위원들의 뭐 가지가지 뭐 그거 다 이거 도청을 하거나 다 이렇게 관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진핑이 지금 현대전 데이터 싸움이잖아요. 이 데이터와 통신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쿠데타가 벌어진다, 반란 시도가 일어난다면은 통신이나 GPS를 그다음에 데이터를 차단해 버려서 눈을 멀게 만든다, 눈과 귀를. 그래서 절대 이렇게 이길 수가 없는 이런 뭐라고 해야죠? 쿠데타다, 혁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뭐 거의 절대 권력으로 이렇게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당 영군이라고 해서 이 총구위에 서명하는 정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쌍수장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과 동급으로 정치위원이 존재하면서 서로 서명을 해줘야, 지휘관이랑 정치위원이 서로 둘 다 서명을 해줘야 이렇게 전투를 할 수가 있다, 총을 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쟁이나 뭐 이런 게 쉬운 게 아니다, 이렇게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작전 통제권이 구조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예전에 시진핑 밑에 장의샤, 뉴전니, CMC 위원이 있었는데 이제 PLA 오퍼레이션 이렇게 있어서 이제 전문성이 공백이 됐지만 시진핑 아래 그냥 PLA가 이렇게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군사 조직이 이렇게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파이낸셜 타임즈는 작전과 전쟁 수행 경험을 가진 군인 출신 위원이 전멸했다. 이제 군의 모든 결정은 시진핑의 책상으로 직행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봤을 때 이 중간 단계를 생략을 하고 바로바로 연락을 하고 지시를 하고 할 수 있게 만드는 걸 봤을 때는 뭔가 이거는 둘 중에 하나다. 진짜 전쟁을 계획했거나 아니면은 그냥 장기적으로 보고 그냥 핵심 세력들을 다시 또 이제 뽑으려고 물갈이 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문화 대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지휘부 붕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전에 반부패 운동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한 게 별로 안 했었는데 오히려 이 문화 대혁명 이후에 대숙청이 진짜 대단하게 많이 됐다. 그래서 군 최고 사령부가 완전히 전멸을 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뭔가 진짜 큰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왜 지금인가? 이게 대체 무슨 의도로 하는 것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패 척결인가? 아니면은 이 권력 투쟁인가?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뭐 부패와의 전쟁이다. 그래서 군수 장비 방산 막대한 이권에 개입을 했을 것을 척결을 해버리는 거고요. 전시 대비보다 사익 추구를 썩은 사과를 도려내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왜냐, 오랫동안 군부에 있으면 뭔가 부패하고 비리가 많잖아요. 방산 비리나 뭐 이런 게 아마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잠재적 권력 기반이니까 다음에 이제 혹시나 짱위샤가 뭐 진짜 우리가 맨날 말하는 쿠데타를 벌이려고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소문이 계속 돌잖아요. 우리나라 유튜브에서 가장 좋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이렇게 잘라 놓으면서 이제는 중앙 집권화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기가 되면서 자기 사기 집권되면서 더 이렇게 강력하게 하면서 트럼프랑 뭐 이런데 이렇게 또 이제 일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이랑. 그러면은 더 강력한 이런 기강을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기강 잡기가 아니라 군 내부의 이 잠재적 경쟁 세력을 뿌리 뽑는 권력 재편이라는 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도 또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게 부패 척결인가 아니면은 대만 침공 전쟁 준비 중인가, 이게 이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대만 침공 준비가 맞다, 아니다, 이게 두 개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지금 보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아니면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따르면요, 이번 숙청의 본질은 부패가 아니라 시진핑은 군 지휘부가 실제 이 타이완 침공, 대만 침공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장군들조차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충성심만으로 부족하며 실질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제거된다. 그리고 뭐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군들이 너무 많이 오래 이렇게 장군을 집권을 해서 기득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전쟁을 하냐, 지금도 먹기 살기 좋은데 무슨 전쟁을 하냐 이렇게 해서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했던 의견이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됐었다고 하거든요. 몇 년 전에 이렇게 뭐 투표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물어봤는데 그런 걸 보고 시진핑 이제는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물갈이해서 진짜 뭐라 하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충성심 높은 이런 신복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이제 진두 지휘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전쟁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의 또 해석은 또 있는데요. 27년에 원래 건군 100주년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여기서 이제 지금 1년 남았는데요. 27년 100주년에서 이게 대만 침공을 한다. 27년에 막 계속 소문이 돌잖아요. 근데 1년 남은 상황에서 지휘부를 교체를 한다. 이거는 지금 뭐 핵심 설계자이자 장유샤랑 루전이를 교체를 했을 때 봤을 때 이거는 전쟁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 지금 보면 통제 역량의 딜레마. 원래는 지금 짱유샤랑 류전리가 진짜 엄청난 경험을 갖고 있는 장군들이잖아요. 근데 그 장군들을 숙청을 했을 때는 이 군사적 전문성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충성을 더 이렇게 높게 보기 때문에 이 군사 현대화 전투력 손실을 감소하고라도 시진핑이 이 정치적 장악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과거에 1930년대 스탈린도 적군 수청이라고 해서 이 권력 집중을 위해서 유능한 장교를 대거 숙청했으나 독소 전쟁 초기 지휘 체계가 붕괴를 초래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27년 대만 전쟁은 아마 미뤄지지 않을까, 대만 침공은 미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만 침공 시나리오 변화를 한번 보자면요, 단기적으로는요 전쟁 리스크가 감소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휘부 공격과 이 조직의 공포 분위기로 지금 능동적인 작전이 수립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의 이 즉각적인 고강도 도발이나 조기 침공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다. 그런데 시나리오 B는 롱텀으로 장기로 생각했을 때는 현대화 목표가 차질이 생겼다. 그래서 27년 2035년 군 현대화 마일스톤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 연속성이 훼손됐고요. 조직 안정성과 기술 개발 지연으로 인한 장기적 불확실성이 증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전쟁이 조금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 검증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진핑이 정치적 목표와 이 지금 대만 통일 이게 거의 뭐 정치적 목표잖아요. 대만 통일을 해야겠다 이게 거의 건군 100주년을 맞춰서 하려고 하는 목표이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대만 이런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지금 기존 지휘부로는 안 될 것 같다 시진핑이 판단했을 수도 있거든요. 장유샤랑 류전이 등 기존 지휘부가 시진핑의 공격적인 전략을 이행하기에 소극적이거나 무능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득권이 돼서 굳이 전투를 안 하겠다. 군기가 좀 많이 빠져있다. 그래서 시진핑이 자른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으며 그래서 시진핑은 군이 내부 부패로 인해 최전방 전투에서 신뢰할 수 없을 만큼 취약하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래된 이런 지휘부들을 다 자르고 아마 인적 쇄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중앙 집권을 더 이렇게 강화해서 이제 전투에 진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 그런 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대만 침공이 오히려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 이 건군 100주년의 목표와 시간과의 싸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22년에 시진핑 3기가 출범하고요. 26년에 지휘부를 숙청을 했죠. 그래서 전시체제에 긴급 전환을 했잖아요. 제가 이게 생각하는 게 이 전시체제 같거든요. 왜냐 시진핑으로 그냥 거의 이제는 지휘가 일원화되면서 전시체제로 간 것 같고 그 다음에 건군 100주년 이 타이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렇게 전시체제를 확보한 거 아닌가. 그래서 시진핑은 2027년 타이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이번 숙청은 데드라인을 앞두고 낡은 엔진을 도려내고 새 엔진을 장착하려는 위험한 도박일 수가 있다. 저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1년 남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약간 지휘부의 상실과 이런 뭐라고 해야죠? 경험이 부족해서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근데 뭐 따르게는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지휘 공백과 예스맨의 위험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이제 마비가 되는 거죠. 상위 지휘부를 대거 숙청으로 인해 지휘 체계가 이제 혼란과 공백이 있을 것이고요. 내부 불신이 있겠죠. 그래서 군 내부에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이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작전 리스크는 뭐냐? 살아남은 장군들이 이제 시진핑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비현실적인 작전을 계획을 하고 보고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작전 계획 수립과 전략적 의사결정에 이 치명적인 공백이 초래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진짜 대만 침공을 한다고 하면은요 시진핑의 능력이 진짜 가장
중요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이제 전권을 다 갖고 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절대 권력과 이제 절대 불안의 이중주가 지금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뢰가 붕괴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자신이 임명한 장구들까지 해야 할 만큼 군 조직 내부가 이제는 신뢰가 바닥났음을 자인하는 꼴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통제의 완성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높은 장성이라도 시진핑의 승인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과시를 하고, 그래서 군부에 대한 장악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유지를 해서 대만을 침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유샤 숙청은 이 시진핑 체제의 힘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힘에 기반한 토대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내는 이중적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더 지나봐야 이거 해석대로 어디에 해석대로 나오는지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근데 통제의 완성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쪽으로 조금 무게를 좀 두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종이 호랑이인가 웅크리는 용인가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26년에 과연 이제 이런 숙청으로 어떻게 진짜 27년을 중국이 준비를 할까? 지금 계속 금을 엄청나게 매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진짜 금을 많이 매입하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를 많이 줄이면서 전쟁 준비를 해서 27년에 진짜 대만을 통일시킬 것인가, 통일 침공을 해서.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짱유샤랑 류전이를 도려내면서 이 군살 빼기에 들어간 거 아닌가,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진짜 정말 우리가 좀 알 수 없잖아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런 소식만 전달해 드릴 뿐, 그 안에 이제 어떤 내부적인 사정이나 이런 거는 워낙 이게 폐쇄적이고 여기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겨짚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잘 참고만 해 주시고요. 결론은 뭐다? 전쟁이 나든 안 나든 금은 계속 중요해진다. 앞으로 이제 진짜 변혁기가 계속되면서 금의 가치는 계속 중요해지고 있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숙청으로 봤을 때 지금 중국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걸 한번 예상을 해봤거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변화에 맞춰서 이렇게 만약에 이게 두렵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요, 결국 금과 은을 모으셔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방산주나 이런 것도 앞으로 좋아질 수 있겠죠. 특히나 한국의 방산주나 아니면은 주변국 미국 방산주도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왜냐 지금 중국이 만약에 진짜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면은요, 이제 국방부나 이런 데서도 관찰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만 침공이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하면 더더욱 무장을 강화하겠죠. 그러면 방산주나 이런 것도 더 크게 뛸 수가 있다. 그리고 금과 은도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겪고 있으면, 근데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냥 원래부터 이례적으로 이렇게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하는 이런 행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내일 지금 주식시장이 열려봐야 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으면 여러분 감사합니다.